미국 대선 투표가 끝났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미 대선 시나리오부터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는 어떠할지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뭐 남은 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네바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조지아에서 역전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리조나나 네바다와 함께 좀 승기를 잡은 곳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지금 이 상태로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펜실베니아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편 투표들이 상당히 민주당 측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저마다 카운트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으로 많은 표가 훨씬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뭐 소송을 한 건이 아니라 뭐 여러 건 계속해서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건지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모든 투표 개표하는 것들이 주 단위에서 주의 규정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정말 중대한 사건이 정말 발생하면 그건 주 법원으로 일단 가야 되고 거기서 다시 또 해결이 안 돼서 분쟁이 생기면 다시 연방으로 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대한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없는 채 소송만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 법원 단위에서 일단 기각을 다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복을 하느냐. 아무래도 개인적인 특성이 아무래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단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성향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국제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동맹과 관련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갑자기 탈퇴를 한다든지 다자주의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을 봤을 때는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패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 부분도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좀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실 많이 찾았고 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공화당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복 선언을 한 이후에 공화당의 아예 굉장히 주류라고 있는 인사들 미트 롬니라든지 톰 코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게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지난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였죠. 트럼프를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마저도 민주주의적인 이런 민주화된 그 선거 절차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공화당조차도 이런 식의 대응은 좀 용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독단적으로 이런 길을 가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를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트럼프의 특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도 이제 트럼프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인수위를 꾸렸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인수위를 꾸려서 홈페이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비록 선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빨리 혼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수개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확인시켜주면서 차분히 기다려라는 그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뭐 인수위 사이트까지 열었다니까 바이든으로 일단 좀 돌아와서 바이든과 대북 정책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자기가 북핵에 정통하다고 뭐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과연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본인의 입장을 한번 좀 잠깐 듣고 넘어오죠.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예, 바이든이 핵 능력 축소라는 조건을 달고 그러면 뭐 북한을 뭐 안 만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핵 능력의 축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핵의 어떤 해결 이거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그냥 성의를 보이는 걸 말하는 건지 어떤 걸까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핵화라는 것은 원칙이다라는 부분을 바이든 캠프에서 여러 번 확인을 시켜줬고 관련한 뭐 안보 보좌관 등의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서 어떤 논의들이 들어가 있느냐면요. 지금 현상 유지는 맞지 않다. 굉장히 탄력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북한이 WMD와 미사일을 제약하는, 여기 제약한다는 표현을 써요. 제약하는데 동의하는 그런 대화에 나오겠다라고 한다면은 단계적이고 한시적인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큰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좀 유연적인 그런 접근법을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까지 지냈으니까 나름대로 잘 알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전략적 인내라고 또 길게 가져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나오는가 하면은 그래도 3년간 물론 강경화 장관도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3년간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하고 진전시킨 게 있는데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겠지.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일단 상원 외교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결의문이나 아니면은 법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발의를 했는데 1993년에 NPT 탈퇴를 북한이 선언했을 때 결의안을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던 2006년에 비확산법에 북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있을 때 오바마 시절에 사실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제재 결의안을 상당히 리드를 했어요. 2006년, 9년, 13년, 16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탄력적인 그런 접근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사실 언론이 붙여준 이름이고요.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사용했었던 그리고 최근에 후보 연설에서 얘기했었던 원칙적인 외교라는 게 사실은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적인 외교라는 거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마무리하고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아메리칸 대학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이 원칙적인 외교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어떤 개념이냐고 설명을 했었느냐면 굉장히 단호한 외교다. 물론 평화적이긴 하지만 압박에 기초한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단계적으로나마 어떤 식으로든 탄력적인 옵션을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 핵 협상을 했을 때 여러 비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강조했었던 건 이란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이란에 적용되는 검증을 신뢰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굉장히 강력한 잣대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동의를 얻어낸다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조금 탄력적이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같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사라는 있습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바이든 쪽으로 기우니까 바이든과 인연 있는 사람이 누구야 찾기도 하고 또 이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과의 채널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강경화 장관은 걱정 마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이든 후보는 또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넥타이를 바꿔오면 이야기도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Good to see you again. Thanks for receiving us. 바이든 위원장께서는 저의 햇볕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시고 또 이번 출국 전에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오신 것을 잘 알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 아주 존경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또 심지어 이 조 바이든 의원하고 우리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넥타이도 같이 바꿔 끼고 막 그랬습니다. 아, 예, 넥타이 그런 예도 있어요. 예,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친한파이고 한국 문제를 정확히 알아요. 네. 자,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대북 관계 또 한반도 상황은 얼마나 달라질까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아까 이인영 장관이 잠깐 북한이 오판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꾸 나오는 얘기는 내년 3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죠. 예, 그 전에 북한이 뭔가 액션을 갖다 하나 크게 취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미사일의 발사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험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도발이라고 할 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바이긴 하지만 예.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세가 정말 안 좋게 흘러가서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라는 그런 조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조건은 내가 적은 비용으로 도발을 했을 때 예. 정치적인 이득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한 예. 게 바로 도발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와 관련해 가지고는 판세가 불리한가? 과연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인 인내가 아닌 다른 버전으로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면서 상황 관리를 앞으로 쭉 해나간다라고 할 때 북한은 아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문제, 그렇죠. 네, 이란 JCPOA에 바이든 정부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란에 아마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로하니 대통령 때문에 사실 해협상이 가능했었는데 이란 대선이 내년 6월에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든 다시 재가입을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채널을 열자라고 한다면은 시기상으로는 일단 이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적 영향을 그쪽으로 쏟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약간 시간의 문제 싸움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만약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옵션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옵션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탈출구가 필요해요.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북중 간의 교역이 막히면서 상당히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8차 당대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청사진, 경제적인 청사진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대내적인 그런 안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의미 없는 대화는 거부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계속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도발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스텝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작업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정말 도발을 하는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것도 뭐 종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이나 ICBM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동결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레드라인으로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넘는 건 정말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요. 그렇게 된다면은 SLBM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기 체계, 특히 SL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무기들 개발하고 잠수함을 또 새로 건조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위기를 또는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또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우리 정부가 좀 촘촘하게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약간의 뭐 어떤 시간이 유예된 게 있겠죠. 새 정부가 파악할 때까지는 그때 좀 좋은 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실장님 고맙습니다.